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때로 가장 화려한 것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어 올리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땀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한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만한 혀가 내뱉은 모욕의 말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침묵하는 노동자의 작업복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의 무게가 무엇인지, 통쾌한 정의의 실현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심장부, 거대한 스카이라인 피너클, 타워의 건설 현장, 기계의 굉음과 노동자들의 함성, 그리고 젖은 콘크리트와 강철의 냄새가 뒤섞인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 김 반장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40대 후반에 햇볕에 그을리고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을 가진 남자. 그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거푸집을 옮겼다. 그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힘이 넘쳤다. 모두에게 그는 그저 경험 많고 성실하지만 과묵하고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관찰하고 있었다. 미세하게 뒤틀린 지지대, 안전고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인부, 콘크리트 배합의 질.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자 자신의 왕국을 익명으로 시찰하는 회장, 강태준이었다. 이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의 가장 낮은 곳을 잊지 않으려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람보르기니 한 대가 현장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이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최고급 레스토랑을 임대할 화려하고 오만한 오 사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VIP 주차 공간을 맡고 있는 건설 자재 더미를 보며 현장 소장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근처에서 강태준을 포함한 인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빵과 물을 마시고 있었다. 오 사장은 그들을 경멸적인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이야기의 제목에 담긴 바로 그 말을 내뱉었다. 어휴, 저 사람들 좀 치워요. 땀 냄새, 먼지 냄새 진동하네. 내 레스토랑에 매일 소독약이라도 뿌려야겠어. 인부들은 분노했지만 힘이 없었다. 태주는 그저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그 남자의 얼굴을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 넣을 뿐이었다. 잠시 뒤 점심시간이 되었다. 인부들은 현장으로 점심을 배달 오는 작고 소박한 푸드트럭으로 향했다. 트럭의 주인은 밝고 성실한 젊은 여성 박소희였다. 그녀는 인부들의 이름과 식성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경쟁 건설사인 양 회장의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소희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여긴 이제 우리 구역이야. 우리한테 자리세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할 생각 마. 그들은 태준의 건설 현장을 방해하기 위해 인부들의 밥줄부터 끊으려 한 것이다. 그들은 소희를 밀치고 그녀의 푸드트럭을 엎어버리려 했다. 다른 인부들은 전문 깡패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강태준이 나섰다. 깡패들은 늙은 노동자를 보며 비웃었다. 그의 개입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었다. 건설 현장 그 자체를 이용한 싸움이었다. 깡패 하나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태주는 침착하게 옆으로 비켜서며 실수로 발밑에 자갈더미를 찼다. 남자는 자갈에 미끄러져 보기 좋게 넘어졌다. 다른 한 명이 그를 잡으려 하자
태주는 옆에서 움직이던 작은 크레인의 갈고리 아래로 몸을 숙였다. 그가 미세하게 밀어 움직이게 한 묵직한 갈고리가 남자의 옆구리를 스치며 그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남은 두 명이 함께 덤벼들었다. 태주는 옆에 있던 무거운 철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몽둥이처럼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과거 공병대 시절의 기억을 살려 그것을 장봉처럼 정교하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사용했다. 그는 철근을 이용해 공격을 막고 받아치고 다리를 걸어 치명적인 부상 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물리학과 지렛대의 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보여주는 무섭도록 효율적인 것이었다. 깡패들은 패배하고 복수를 다짐하며 도망쳤다. 남은 인부들은 김 반장을 절대적인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태주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겁에 질린 소유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푸드트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녀가 괜찮은지 살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감사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태주는 이 굳센 젊은 여인을 바라보며 아버지와도 같은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안심시키듯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철근을 집어들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의 일부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리고 새로운 적을 만들었다. 조용한 김 반장은 자신이 짓고 있는 바로 그 건물의 근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분쟁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건설 현장은 김 반장의 무용담으로 떠들썩했다. 그는 평소의 과묵함으로 모든 질문을 흘려버렸고 그 모습은 인부들 사이에서 그를 더욱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푸드트럭 주인 박소희는 휴식 시간에 그에게 다가와 감사의 의미로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특별한 식사를 건넸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우연히 그녀의 트럭 근처에서 휴식을 취했고 삐걱거리는 트럭의 바퀴를 고쳐주거나 낡은 차량을 말없이 손봐주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의 수호자였다. 소희를 바라볼 때마다 태준의 마음은 과거로 향했다. 독자들만이 볼 수 있는 그의 진짜 동기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펼쳐졌다. 25년 전 험준한 군 공병부대의 훈련장. 젊고 야망 넘치지만 아직 미숙했던 강태준 훈련병과 그를 아들처럼 아꼈던 박민철 중사. 박 중사는 강인하고 현명하며 아버지 같은 하사관이었다. 그는 젊은 태준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에게 단순히 공병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강직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남자는 신념이 튼튼해야 한다. 그것이 박중사의 입버릇이었다. 그는 종종 어린 딸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딸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부패한 건설업자가 납품한 불량 자재 때문에 교량 건설 훈련 도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박 중사는 젊은 태준과 여러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했다.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그의 장례식에서 태준은 침묵의 맹세를 했다. 자신이 평생 그의 딸 소희를 지켜보겠다고. 다시 현재 태준은 소희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조용한 보호 뒤에는
죽은 스승과의 신성한 약속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더해져 있었다. 소희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그에게 순수한 감사함과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아저씨는 다른 인부 아저씨들과는 달라요. 무언가를 보실 때 꼭 속까지 전부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는 그저 작고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태주는 그 깡패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님을 알았다. 그들은 고용된 자들이었다. 그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김 반장으로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주변의 다른 노점상들과 인부들에게 특유의 과묵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로 접근하여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깡패들이 대한건설의 양 회장이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대한건설은 공격적이고 부정한 방식으로 경쟁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부패한 라이벌 회사였다. 강태주는 양 회장을 기억했다. 그는 바로 25년 전 불량 자재를 납품하여 박중사의 죽음을 초래했던 바로 그 건설업자였다. 당시 양 회장은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 이 끔찍한 깨달음과 함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금 그의 스승의 딸을 괴롭히는 적은 바로 그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남자였다. 이 분쟁은 더 이상 소희를 보호하거나 막연한 약속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스승의 목숨값을 받아내기 위한 25년간 묵혀두었던 복수였다. 그날 저녁 태주는 자신이 짓고 있는 마철로의 가장 높은 아직 미완성된 층에 서 있었다. 그는 도시의 불빛 너머 대한건설의 본사 건물을 노려보았다. 바람이 그의 주변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노동자 김 반장도 사업가 강 회장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25년간 묵혀두었던 정의와 복수를 위한 임무에 나서는 군인 강태준이었다.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진짜 목표물을 찾았다. 자신이 보낸 깡패들이 실패했다는 보고에 대한건설의 양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이제 푸드트럭을 괴롭히는 대신 라이벌인 강태준 회장의 프로젝트 자체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겁을 주어서 안 되면 부러뜨리면 되지. 공사를 지연시키고 돈을 출혈시켜 사고를 만들어서 저놈들을 무능하게 보이게 만들어 그날 이후 스카이라인 피너클 건설 현장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중요한 고강도 강철빔이 납품되었다. 현장에서 일하던 김 반장, 강태준은 평소처럼 자재를 검수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현장의 무거운 장비를 이용해 즉석에서 간단한 응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강철빔이 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할 정도로 부서지기 쉬운 불량품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는 불량 자재의 사용을 막아 미래의 대형 참사를 예방했다. 현장 소장은 그의 전문성에 감탄하면서도 일개 노동자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또 다른 날 밤에는 건물의 배선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단순한 정이 합선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불이었다. 하지만 과거 공병대에서 폭발물 처리 EOD까지 담당했던 태주는 공식 소방조사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살폈다. 그는 깨끗하게 타버리는 특정 촉진제를 사용한 의도된 정이 과부하의 흔적을 즉시 알아챘다. 그는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증거가 될 미세한 잔여물을 몰래 수집했다. 며칠 뒤에는
거대한 비계 페이지에의 일부가 밤사이에 교묘하게 약화되었다. 다음 날 인부들이 올라갔을 때 붕괴하도록 설계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군 시절의 습관대로 이른 새벽에 현장을 점검하던 태주는 일부 볼트가 더 약한 유사품으로 교체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현장 감독에게 알려 비계 사용을 중지시키고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했다.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이제 김 반장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행운의 부적이자 수호천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늘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나타났다. 현장 소장은 감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다. 일개 노동자가 어떻게 야금학, 전기공학, 그리고 구조역학에 대해 이토록 해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김 반장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푸드트럭 주인 박소희 역시 이 모든 패턴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고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그에 맞서 홀로 싸우는 듯한 태준의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추운 새벽에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의 휴식 시간에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영웅의 모습과 그 이면에 지친 남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한편 양 회장은 또다시 실패한 파괴 공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 김 반장이라는 자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문가였다. 양 회장은 부에게 소리쳤다.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당장 건물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놈을 무너뜨려. 그날 밤 태주는 홀로 어두운 건설 현장에 서 있었다. 그는 높은 철골, 빔 위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적들이 점점 더 필사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했던 위장된 파괴 공작의 전쟁은 이제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번질 터였다. 적들은 그의 건물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 그들은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양 회장은 분노와 조급함 속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에게 공사 현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고 강태준의 회사가 무능해 보이도록 만들 크고 결정적인 사고를 지시했다. 그의 위험한 계획은 현장의 메인 타워 크레인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양 회장의 전문 파괴 공작팀이 현장에 잠입했다. 그들은 크레인의 핵심 유압 라인을 약화시키고 전자 브레이크 시스템을 교묘하게 조작했다. 다음 날 크레인이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다음 날 건설 현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크레인은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최상층으로 들어 올릴 예정이었다. 김 반장, 즉 강태준은 아래층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적들의 침묵이 너무 길었다. 그의 모든 감각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마침내 크레인이 거대한 철골을 들어 올렸다. 그것이 수십 명의 인부들이 작업 중인 구역 위로 떠올랐을 때 파괴 공작의 효과가 나타났다. 유압 라인이 터지고 전자 브레이크가 풀렸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통제 불능 상태로 흔들리다가
이내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고 현장 소장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달랐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몸이 과거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단련된 본능과 경험으로 먼저 움직였다. 그는 인부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쳐내고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피 지점을 즉시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추락하는 철골이 비계의 일부를 덮쳐 그 위에 고립된 몇 명의 인부들과 현장 소장에게 2차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위험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옆에 있던 산업용 윈치와 강철 케이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임시 도르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케이블을 건물의 주력 지지대에 고정한 뒤 다른 한쪽 끝을 추락하는 철골에 정확히 걸었다. 그의 행동이 추락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철골의 궤도를 단 몇 미터 바꾸는 데 성공했다. 철골은 비계를 스쳐 지나가 덜 중요한 구역으로 추락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용기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인부들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김 반장을 경외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현장 소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최고의 구조공학자나 천재적인 기술자만이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굉음을 듣고 달려온 박소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현장의 큰 사고 소식을 듣고 태준의 회사, 강상건설의 임원들이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말쑥한 양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현장 소장과 소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작업복 차림에 늙은 노동자에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밝혀졌다. 현장 소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소희는 완전한 불신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친절하고 과묵하며 놀라운 기술을 가졌던 김 반장 아저씨가 바로 이 거대한 건설 제국의 주인이었던 강태준 회장이었다. 비밀은 이제 끝났다. 태준은 충격에 빠진 인부들과 현장 소장, 그리고 마침내 혼란과 깨달음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의 소희를 바라보았다. 위장 전쟁은 끝났다. 그의 신분은 노출되었다. 이제 그는 침묵의 노동자가 아닌 강력한 강태준 회장으로서 그의 정양 회장과 마주해야만 했다. 전쟁의 양상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크레인 붕괴 사고 현장은 강태준 회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었다. 더 이상 김 반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냉철하고 압도적인 리더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 현장의 인부들과 소장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박소희는 혼란과 함께 어딘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자신을 지켜주던 친절한 아저씨가 이제는 너무나도 멀고 높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강상건설 본사로 돌아온 태준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임원들을 소집했다. 법무팀장, 전직군 동료이기도 한 보안팀장, 그리고 재무담당 이사. 그는 회의실에서 모든 것을 밝혔다. 대한건설의 양 회장은 단순히 우리의 사업적 라이벌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우리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한 범죄자다. 그리고 그는 25년 전 나의 스승이었던 박민철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방역을 시작한다. 그의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시켜 버릴 것이다. 그의 전쟁 선포와 함께 강상건설의 모든 자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준의 법무팀은 그가 현장에서 몰래 수집했던 파괴 공작의 증거들을 토대로 대한건설을 상대로 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및 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경찰에도 공식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그의 기업정보팀은 양 회장의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무 분석에 들어갔다. 태준의 의심대로였다. 양 회장은 수년간 공공교량, 터널, 아파트 공사 등에서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바로 25년 전 그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수법이었다. 태준은 신뢰할 수 있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대한건설의 과거 부실 공사와 안정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양 회장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죽의 타격을 입히기 위한 언론전의 시작이었다. 기업 전쟁이 한창인 동안 태준은 개인적인 전쟁도 잊지 않았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소희의 푸드트럭을 찾아갔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한 남자로서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박중사와의 인연, 그에게 했던 침묵의 맹세,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 그는 양 회장과의 이 싸움이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정의 구현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벽이 허물어졌다. 소희는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감사함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지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태준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양 회장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송, 경찰 수사, 부정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내부의 재정적인 혼란.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동요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되어 그는 점점 더 필사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태준의 정보팀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가 도착했다. 그들은 스모킹건을 찾아냈다. 25년 전 양 회장이 교량공사의 안전검사관을 매수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승인하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박중사의 죽음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였다. 하지만 그 증거는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양 회장의 외딴 별장 깊숙한 곳에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개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태준은 법적인 절차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 사이에 양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승 박중사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회장으로서의 전쟁은 할 만큼 했다.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는 오늘 밤 직접 그 증거를 가지러 가기로 했다. 기업 전쟁은 이제 다시 한번 개인적이고 물리적인 임무로 변해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양 회장은 자신의 외딴 별장에서 또 다른 궁지에 몰린 남자, 오 사장을 만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공사 지연 때문에 자신의 레스토랑 프로젝트가 망해버린 오 사장은
모든 것을 강태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양 회장은 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남자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 사장에게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도우면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들의 계획은 강태준을 이 별장으로 유인하여 제거하는 것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옛 군인 시절로 완전히 돌아가 양 회장의 별장에 대한 단독 침투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옛 동료들을 통해 별장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박소희와 그의 임원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이건 내가 직접 갚아야만 하는 빚이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호가 있을 때 즉시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을 맡겼다. 밤이 깊어지자 작전이 시작되었다. 양 회장의 별장은 높은 담과 최첨단 센서, 그리고 전문 경호원들이 순찰하는 현대적인 요새였다. 하지만 태준은 과거 공병대와 폭발물 처리반에서 익혔던 기술들을 이용해 이 요새의 방어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그는 특정 주파수로 동작 감지 센서를 교란했고 오를 수 없을 것 같던 벽을 타고 넘었으며 배수 시스템을 통해 안으로 침투했다. 그는 소리 없는 유령이었다. 하지만 별장 내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함정이었다. 양 회장은 그가 올 것을 알고 곳곳에 경호원들을 매복시켜 두었다. 별장의 호화로운 홀과 복도, 그리고 정원에서 숨막히는 전투가 벌어졌다. 태준은 수영장과 현대미술 조각품, 와인 저장고 등 주변의 모든 환경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다. 그의 싸움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이었다. 마침내 그는 증거가 보관된 별장의 중앙서재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양 회장과 그의 신복, 그리고 어리석은 오 사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 회장이 그를 조롱했다. 그냥 보잘것없는 노동자로 살았어야지. 강태준, 내 놈의 스승 박중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죽은 멍청이였지. 이제 너도 그놈 곁으로 가게 될 거다. 스승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순간 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남은 경호원들과 양 회장의 신복, 그리고 비겁한 오 사장까지 태준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아들의 분노로 싸웠다.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경호원들을 쓰러뜨리고 양 회장과 마주섰다. 비겁한 양 회장은 금고 속의 증거를 인질로 삼아 태우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태준은 마지막 결정적인 전술적 움직임으로 양 회장을 제압하고 마침내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쓰러진 양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승리했다. 부패한 제국은 마침내 끝났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신호를 보냈다. 그를 돕던 동료들이 경찰과 함께 별장을 급습했다. 양 회장과 오 사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태준은 엉망이 된 서재 안에서 자신의 스승 박중사의 죽음에 대한 양 회장의 유죄를 증명하는 빛바랜 낡은 서류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2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회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의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떨어져 내렸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양 회장의 별장에서의 마지막 전투 이후
그의 범죄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양 회장을 단순한 기업 비리뿐만 아니라 25년 전 박민철 중사의 죽음과 관련된 부패 및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완전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대한건설은 결국 스캔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강태준의 강상건설에 인수되었다. 어리석고 오만했던 오 사장 역시 방화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노동자로 일하며 동료들을 지키고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린 강태준 회장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몇 달 뒤 마침내 스카이라인 피너클 타워가 완공되었다. 태준과 박소희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와 딸처럼 혹은 든든한 후원자와 그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로 자리 잡았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잇고 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중사의 묘지를 찾아 새로 완공된 마천루의 작은 모형을 묘비 앞에 놓았다. 그것은 스승님께 올리는 그의 마지막 임무 완수 보고서이자 침묵의 대화였다. 마침내 스카이라인 피너클의 화려한 중홍식이 열렸다. 정계, 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참석한 거대하고 화려한 행사였다. 완벽하게 제단된 회장용 양복을 입은 강태준은 이제 더 이상 김 반장이 아니었다. 그는 강력하고 존경받는 강상건설의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땀 흘렸던 건설 현장의 인부들을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이 행사에 초대했다. 그리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박소희는 이제 이 빌딩의 직원 식당과 케이터링 사업을 총괄하는 새로운 사업체의 당당한 대표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행사의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모두가 성공과 이윤에 대한 상투적인 연설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주가나 콘크리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이 타워를 건설한 노동자들의 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인부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자신에게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남자는 신념이 튼튼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스승 박민철 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 건물을 박중사와 이 건물을 지은 모든 정직한 노동자들에게 바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오만했던 오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레스토랑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으며 그가 입주하려던 이 건물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박소희 대표와 협력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고급 요리 기술 전문 학교로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중홍식이 끝나고 태준은 펜트하우스의 레스토랑, 요리 학교가 될 공간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회장님,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게. 그는 자신의 성공의 정점에서 더 이상 외로운 왕이 아니라 수호자로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단순히 강철과 유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준 땀과 의리 그리고 정직함으로 지었다. 노동자 김 반장과 회장 강태준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어 올린 한 남자의 통쾌하고도 묵직했던 이야기가
마침내 그가 지은 마철루의 정상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여정에 함께 웃고 분노하고 또 감동해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순히 갑질에 대한 복수극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정직함과 의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더라도 가장 낮은 곳의 땀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랫동안 든든하고 통쾌한 감동으로 남기를 소망하며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